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진입니다. 지혜다락방에서는 금기로 여겨져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었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죽음학 전문가 정현재 서울의대 명예교수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오늘 강연 주제는 또 어떤 건가요? 네, 지난번에는 그 두 번의 강의 주제가 죽음은 소멸인가, 옮겨감인가를 말씀드렸고 그것이 단순히 믿음이 아니라 그거를 뒷받침해주는 증거를 찾아봤었죠. 그게 네. 죽음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중요한 영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근사 체험이나 삶의 종말 체험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지 또 아름다운 마무리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좀 구체적인 내용을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죠. 네, 이 좋은 죽음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좋은 죽음이 있다면 나쁜 죽음도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나쁜 죽음이라기보다는요. 뭐 죽음 자체가 좋다는 그런 뜻보다도 네. 분명히 좋은 마무리, 훌륭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죽음이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어떻게 잘 마무리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특히 건강할 때 자주 생각하고 그런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교수님께서는 좋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네, 좋은 죽음의 여러 가지 조건, 또 아름다운 죽음의 조건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내용들이 오늘 강의 중에 나올 거니까 그걸 참조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강연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럼 바로 박수로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죽음이라고 하는 게 동서고금 공통적인 건 내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 속담에 있는 내용이죠. 장님이 코끼리 더듬는 듯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뭔가를 잘 모를 때 이런 내용을 하는데 정부가 매년 5월에 죽음 알림 주간이라는 걸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게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런 거를 자꾸 홍보를 하면서 고등학교에 만연했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교내 폭력 또 자살 문제, 청소년 탈선, 집단 따돌리 이런 게 30% 이상 개선됐다는 그런 놀라운 효과가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늘도 고맙고 나무도 고맙고 바람도 고맙고 공기도 고맙고 모두 고맙습니다가 이분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나는 죽고 싶지 않아. 제발 날 죽지 않게 해줘.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이게 지난 시간에 특히 이제 삶의 종말 체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거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서 이제 좋은 죽음, 아름다운 마무리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하스피스에서 많은 환자들의 임종을 지켜본 간호사 최호숙 선생이 쓴 책에 소개된 사례입니다. 환자가 임종기, 즉 죽을 때가 되면은 거의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미 돌아가신 동네 어른이 병실 문 앞에 와 있다. 또 오래전에 죽은 친지가 병실 구석에 와 있다면서 죽음이 임박한 환자들은 자신이 속한 세상, 즉 우리 이승이죠. 또 가게 될 저 세상, 저승을 함께 볼 수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죽을 때가 된 환자가 자기와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아무도 없는 허공을 바라보면서 자기 눈에는 보이지 않는 누군가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가 다시 이 세계로 돌아와서 자기와 얘기할 때 보면은 아까 얘기가 끝난 부분부터 정확하게 다시 얘기를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혼돈스럽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의식이 불명한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의식이 아주 활짝 깨어있고 명료한 상태에서 이런 체험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오랫동안 의식 불명 상태로 누워있던 그런 환자가 다시 의식이 맑게 깨어나서 죽기 전에 짧지만 그 시간 동안에 이런 경험을 또 하기도 한다.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이 뭐 동서고금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관찰된 현상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뭐 동서고금 공통적인 건 내용이 되기 때문에 자 이런 걸 알고 이제 그 활용한 사례인데요. 2010년에 한국인의 웰다잉 가이드라인이라는 책을 낼 때 그 이런 내용들 자세히 기술을 해놨는데 이걸 알려주신 분은 41살 영문학을 전공한 분입니다. 임종을 앞둔 어머니 증상이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여서 당황하지 않고 간병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임종을 앞둔 어머니가 이상하게 아무도 없는 허공에다 대고 누구랑 얘기를 하고 이런 모양새를 보인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게 이 책에 기술된 삶의 종말 체험이 확실했는데 다른 가족은 이런 걸 모르니까 굉장히 당황했지만 자기는 이미 아는 내용이라서 어머니를 위축시키지 않고 격려하면서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걸 모른다면 아마 정신 차리라고 하고 병원 같으면은 뭐 진정제를 주사한다든가 머리가 이상해졌나 보다 하고 뇌 MRI를 찍는다든가 이게 난리법석을 떨 텐데 이런 게 그 임종계 죽을 때가 돼서 일어나는 아주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걸 알기만 해도 제일 중요한 건 환자를 위축시키지 않고 격려하면서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는 대단히 중요한 알미라는 거를 강조를 다시 한번 해드립니다. 자, 이거는 뭐가 있습니까? 보시기에. 우리 속담에 있는 내용이죠. 장님이 코끼리 더듬는 듯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뭔가를 잘 모를 때 이런 내용을 하는데 특히 죽음이 대표적인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명이 모여서 더듬고 정보를 교환하면은 훨씬 더 잘 알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1960년대부터 이제 그 본격적으로 발전되기 시작한 심폐소생술이 발전되면서 죽었을 사람들이 자꾸 살아나게 되고 그러면서 일부가 겪는 이런 근사 체험이 이제는 뭐 전 세계적으로 수천 건 이상 사례가 축적이 돼 있고 또 지금 말씀드렸던 삶의 종말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죽음의 모습을 과거보다 훨씬 더 잘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또 이런 것들을 경험해도 과거 같으면 그냥 그 옆 사람 정도만 서로 그 전달이 될 텐데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서양의 어디 나라에 있었던 이런 경험까지도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된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점으로 볼 때 과거보다 죽음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행 가기 전에는 이제 집안 단속도 하고 지도도 준비하고 갔다 온 사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물어보죠. 거기 어땠는지. 근데 죽음에 대해서 물어볼 사람이 없겠습니다. 누가 죽고 나서 1년 뒤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죽어보니까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한 두세 명만 있어도 인류가 수천 년 동안 궁금해하면 궁금증이 확 풀릴 텐데 역사상 그런 인물이 없었고 아마 앞으로도 그런 인물이 있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죽음과 관련해서 일어난 중요한 영적인 현상인 근사체험이나 삶의 종말체험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죽음 또 저편에 대한 그 내용을 훨씬 더 과거보다 잘 알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오늘 같은 이런 강의를 듣고 실생활에 활용한 그런 사례입니다. 되게 장례식장에 가면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걸 많이 하시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사실은 별로 기계적인 말이고 사무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그런 사무적인 말보다는 오늘 강의에서 얘기하고 있는 죽음은 꽉 막힌 벽이 아니라 열린 문으로서 다음 차원으로 이동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유족들 위로한다. 이런 자기의 경험을 얘기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또 몇 년 전 암 수술 받고 투병 중인 지인 한 분은 이런 강의를 듣고 나서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죽음을 기다리는 건 아니지만 또 다른 세계에서 그리운 이들을 만난다는 생각은 즐겁기조차 하다. 이런 소감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자, 이게 원불교 경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제가 뭐 여기에 교인은 아니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 40이 넘으면은 평소 죽어가는 보따리를 챙기기 시작해야 죽어갈 때 바쁜 걸음을 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평소에 죽음 준비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를 하는 거죠. 이 나이 많은 순서대로 죽는 게 아니고 뭐 젊은 사람도 빨리 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여기는 나이 40이라고 했지만 젊으면 젊을수록 나이 30, 20 일찍 준비를 하는 게 삶을 살아가는 자세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죽음 준비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제가 12년 전에 경험한 사례입니다. 42세 남자분인데 지방에서 한 5시간 정도 앰뷸런스를 타고
제가 근무하던 서울대학병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갖고 온 서류를 봤더니 이분이 3개월 전에 12장 암으로 수술받았는데 얼마 있다가 바로 또 폐암이 전이가 발견돼서 그렇게 되면 이제 말기암이 되니까 이분이 병상에 누워 지내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서울에 가면 획기적인 치료법이 있을지 모른다. 목숨을 살리는. 그래서 그걸 믿고 온 거죠. 갖고 온 서류를 봤더니 이 그림 아래쪽에 두 개의 가슴 액선 사진이 있는데 오른쪽이 환자분의 사진입니다. 왼쪽이 정상인데 가운데 심장이 있고 양쪽에 폐가 있는데 보면 오른쪽 환자분의 사진 보면은 허연 덩어리들이 다 암덩어리들이죠. 12장 암에서 폐로 전이된 암덩어리니까 숨을 쉴 수 있는 폐 조직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숨이 찼겠어요. 숨을 헐떡거리면서 5시간 동안 앰뷸런스를 타고 여기 왔는데 제가 이걸 보고 이건 지금 치료법 찾아다닐 때가 아니고 지금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삶을 잘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환자가 좀 섭섭해하는 눈치긴 했지만 수긍을 하고 다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여자분이 제가 부인인 줄 알았더니 이분은 비혼 상태였고 누나가 같이 온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 박사의 사후생이라는 책을 한 권 선물해 줬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음에 걸려 다음 날 제가 연락을 해봤더니 고향으로 내려가다가 너무 숨이 차서 가까운 종합병원에 지금 입원 중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얼마 있다가 바로 문자가 왔는데 사망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 주셔서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흘 뒤에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동생을 보냈습니다. 아마 장례식 끝나고 문자를 보내는 것 같은데 이제는 시간이 많을 것 같아서 이 책을 잘 보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10여 년 전 내용인데 아마 뭐 이 환자분을 뭐 폄하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죽음에 대해서 별다른 생각 없이 살아왔다면은 말기암 진단받고 똑같은 상황이었으면 뭐 이런 행동을 했겠죠.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면은 단 1시간, 단 하루라도 더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데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바로 소개드렸던 죽음학의 효시라고 일컬어지는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 박사는 그 유명한 게 죽음을 임종이 임박한 환자가 죽음을 받아들이는 5단계 이론으로 유명합니다. 첫 번째가 부정이죠. 그다음에 부인하고 그다음에 분노를 단계를 거쳐서 타협을 하고 타협은 신과 타협을 하는 겁니다. 요번에 날 살려주면 내가 반드시 뭘 하겠다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우울의 단계를 거쳐서 받아들인다, 수용 이렇게 5단계 이론으로 유명한데 뭐 미국 의과대학에도 자주 등장하는 시험 문제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5단계 이론을 좀 더 개선한 6단계나 7단계 이론도 많이 나와 있고 또 모든 환자에서 이 5단계 이론이 이렇게 직선적으로 진행되는 건 아니고 부정, 분노, 수용도 같이 있기도 합니다. 이 애프터 더 웨딩이라는 이 덴마크 영화는 대기업의 회장이 어느 날 갑자기 말기암 진단을 받습니다. 아주 건강한데. 그래서 그 회장은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이런 기념식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분은 죽음을 다 받아들인 것처럼 보이는데 부인과 나눈 대화를 보면 아직도 부정 분노로 가득 찬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영화 화면을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그게 어려워서 보면은 이런 내용이죠. 여보 나 죽기 싫어. 내가 왜 죽어야 돼? 난 죽기 싫다고. 왜 하필 내가 죽어야 돼 하면서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장례식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뭐 영화의 장면이긴 하지만 다시 이런 모습은 우리 주변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평소부터 죽음관을 갖는다는 거는 이 왼쪽에 있는 대부분이 이렇게 받아들이죠. 재수없고 끔찍스럽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삶의 일부이고 또 마지막 성장의 기회, 또 다른 차원의 이동이라는 이런 관점을 가지면서 제일 아래에 있는 메멘토 모리죠. 모든 사람은 죽게 되고 나도 얘는 아니다. 이런 메멘토 모리를 자주 상기하는 게 죽음관을 갖는 거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다시 말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죽음과 관련해서 일어난 중요한 영적인 현상인 근사체험이나 삶의 종말체험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다는 걸 확실히 알 수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오히려 죽음을 직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얘기를 합니다. 어느 대학 총장을 지닌 명예교수 한 분은 우리나라 사람 대화는 아주 평등한 대화를 한다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만나면은 아빠도 평소하고 자식이 공부 몇 등 하는지 이 두 가지만 얘기하기 때문에 아주 평등한 대화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지상에 머물렀던 시선을 이런 걸 통해서 먼 곳의 별을 바라보는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근원적인 궁금증입니다. 나는 누구이고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삶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갈 건지 이런 근원적인 궁금증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법정 스님 수필집에 자주 나왔던 게 이 헨리 데비 서로우인데요. 서로우는 그 월든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조용한 절망 속에서 살아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대인들의 모습도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더 넓은 집, 비싼 자동차, 또 주말이면 술 먹고 영화 보고 운동경이 관람하고 이게 전부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삶의 의미와 목적 이런 걸 찾지 않기 때문에 150여 년이 지난 현대인들의 모습도 아마 대부분 조용한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게 아닌가. 말은 안 해도 그렇기 때문에 자살률도 높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말하는 건축가는 건축가 정기영 선생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분은 전라북도 무주에서 굉장히 많은 건축물들 설계를 합니다. 주민센터, 낙골당, 도서관, 천문대 등등 이런 걸 하는데 한 개인이 이렇게 한 곳에서 오랫동안 설계를 할 경우에는 본인이 많은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걸 무릅쓰고 했기 때문에 건축계의 공익이온 이런 별명도 들었는데 이분이 대장암으로 5년 이상 투병하다가 2011년도에 세상을 떠납니다. 이 인터뷰는 말기암 환자 본인이 죽음을 앞두고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담담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영상 중에 나온 중요한 거를 추리면 이런 건데요. 죽는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된다. 그 옛 것을 생각하고 눈물 흘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산다는 게 뭔지 또 왜 사는지 세상이 뭔지 어떻게 살았는지 가족은 뭔지 이런 근원적인 문제들 다시 곱씹어보고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좀 성숙한 다음에 죽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죽음 앞에서 좀 위험이 있어야겠다. 밝고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죽음과 마주하는 그런 인간이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죠. 이게 아마 죽음 남기고 몇 달 안 남은 상황에서 말기암 환자 본인이 죽음을 이렇게 바라보는 말을 했고 굉장히 우리들에게 많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정경 선생은 그래서 2011년 초에 봄내음이 맞고 싶다면서 서울 아차산으로 소풍을 갑니다. 거동을 못하니까 이제 침대에 누운 채로 가족들 또 사무소 직원들하고 같이 간 자리에서 일행 중 한 명이 그래도 한 말씀 해보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남긴 마지막 말은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늘도 고맙고 나무도 고맙고 바람도 고맙고 공기도 고맙고 모두 고맙습니다가 이분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때 비슷한 시기에 어느 권력가 남미 베네수엘라의 어떤 대통령이 죽을 때 남긴 말은 나는 죽고 싶지 않아 제발 날 죽지 않게 해줘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이 임종을 지켜본 경호원에 의해서 외신으로 보도된 바가 있죠. 이 두 분의 마지막이 크게 대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면서 돈도 필요하고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필요한 거죠. 또 명예도 추구하고 하겠지만 너무 이쪽에만 치우치지 않게 다른 사람과 나누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타인에 대한 배려 이런 걸 하게 되는 중요한 어떤 계기, 단초가 되는 게 바로 죽음과 아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EBS 다큐프라임의 6년 전에 했던 데스 3부작, 죽음 3부작 중에 나오는 짧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몇 년 전에 전 세계 40개국 대상으로 죽음의 질을 조사해봤더니 영국 1위로 뽑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바다권인데요. 32위인가 되고 우리나라 아래로 이제 우간다고 몇 나라 정도가 있을 정도인데 영국 1위가 된 게 영국 국민이 뭐 이렇게 대단히 자질이 특별히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영국 정부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던 것이죠.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한번 잠깐 요약을 하면은 영국 정부가 매년 5월에 죽음 알림 주간이라는 걸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게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런 거를 자꾸 홍보를 하면서 삶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몇 가지 적어놨는데 유언장 쓰기, 장례 계획을 세우게 하고 노후의 요양 계획, 또 장기 기증서, 또 가족들하고 이 죽음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특히 어린애들, 우리 같으면 어린애들한테 죽음 얘기 꺼내는 건 안 좋다.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애들하고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자꾸 나누고 이런 걸 통해서
죽음이 삶의 한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런 걸 자꾸 알리는 거를 정부 주도로 국민들에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내용 때문에 영국의 40개국 중에서 죽음의 질이 1위로 조사된 그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죽음의 질이 바닥권인지를 알려주는 사건이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인 게 아마 2009년도 헌법재판소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당시에 학교 주변에 낙골당 건축을 불허하는 판결을 대법관 9명 중 5대4로 내렸는데 그 이유가 첫 번째 우리 사회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반응이 크다. 두 번째는 눈물 흘리는 유가족 보여주는 건 아이들 교육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거다. 세 번째 집값 떨어진다는 뭐 판결문에는 이런 게 없었겠지만 이런 것들이 아마 크게 작용을 했을 겁니다. 또 국회에서도 학교 보건법상 금지 시설에 낙골 땅까지 포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는데 이 안타까운 일이죠. 학교 주변에 낙골 땅이 세워지면은 학생들한테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죽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걸 뿌리채 뽑아버리는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학생들한테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죽음 교육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사건을 곧 이 다음번에 말씀드릴 텐데 일본의 한 고등학교, 일본도 뭐 모든 고등학교는 아니고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 한 분이 1년에 12번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죽음 교육을 했다는 거죠. 내용이 반려동물의 죽음부터 시작해서 시한부 선고 받았을 때 어떻게 할 건가. 네 자신이 자살 문제, 또 죽음의 공포, 자기의 장례식을 디자인한다. 또 이게 사후세계에 대한 내용, 장기 이식, 이런 걸 1년에 12번을 매년 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고등학교에 만연했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교내 폭력, 또 자살 문제, 청소년 탈선, 집단 따돌리 이런 게 30% 이상 개선됐다는 그런 놀라운 효과가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아까도 학교 주변에 낙골당 건축이 돼서 학생들한테 자연스럽게 어린 시절부터 죽음 교육이 이루어졌다면 이런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었는데 그런 기회를 날려버린 것이죠. 자, 영국에서 시작된 데스카페 모임입니다. 이거는 뭐 영상을 못 보여드리기 때문에 실제로 한 분을 사례를 보여드리지 뭐 어려운 게 전혀 아닙니다. 보시면은 이분은 직장 생활하는 분인데 맛있는 빵집에서 빵을 사다가 가까이 지내는 회사 동료 둘하고 커피 마시면서 2시간 동안 죽음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는 겁니다. 이게 데스카페 모임이죠. 뭐 어렵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그래서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각자 안에 가진 인생에 대한 고민, 괴로움 또 이런 걸 다 나누게 됐고 조금씩 치유가 되는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인연들이 주변에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이런 데스카페 모임을 자주 열어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치유와 감사의 시간이 됐다는 거죠.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그래서 꼭 영국의 데스카페 모임 같은 경우는 이제 레스토랑이나 카페를 임대해서 했지만은 그렇게 뭐 비싼 돈들이 안 하더라도 친구분들 또 가족들하고 식사 모임에서 죽음을 주제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시면 훌륭한 데스카페 모임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사망 원인 통계입니다. 2017년, 18년 두 개를 다 보여드린 건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매년 암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건 그 암 진단받는 게 그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암 환자이기 때문에 또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 모두가 죽는다는 거는 다 아시는 내용이고 또 사망 원인 1위가 암이라는 걸 알면은 암 진단 받았다고 해서 울고불고 대성통곡하고 올 일이 전혀 아니다는 거를 오히려 자연스러운 삶의 한 과정이다 하는 거를 이걸 통해서 또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나 이 많은 말기암 환자들이 의식이 나빠지면 이렇게 중환자실에 들어갑니다. 기관절개술을 해서 이 사진처럼 모니터 그 인공호흡기 연결하고 옆에는 모니터에서는 시끄러운 소리 또 똑같은 환자들이 누워 있어서 가래 뽑는 소리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이게 별로 좋지 않은 환경에서 의료진은 생전 처음 보고 가족들 면회는 하루 30분 정도 제한되는 이런 중환실에서 새벽 2시쯤 혼자 세상 떠나는 게 아직도 많은 환자들의 임종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는 데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자식들이죠. 자식들이 부모님께 그 효도를 해야 된다는 뜻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과연 진정한 효도의 모습인지를 한번 정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을 댐이 붕괴되는 걸로 묘사를 해봐야 하는데요. 이런 오랜 질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나는 경우에는 이렇게 갑자기 댐이 확 무너지는 게 아니고
무너지기 전에 이런 많은 균열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이 소변 배출량이 감소하고 호흡이 변하고 가래 끓는 소리 나고 또 혼동도 오고 떨린 현상 이런 것들이 여러 군데 댐에 균열이 나타나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이 댐이 어디 균열이 있다고 여기 막으면 또 저기가 터지고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반혼수를 거쳐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몸을 이제 자동차에 비유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몸을 자동차라고 하면은 운전기사는 누가 되겠습니까? 자동차를 움직이 영원불멸의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자동차를 아무리 잘 관리하더라도 결국 오랜 세월 지나면 자동차가 낡아서 이제 폐차 수준이 되게 되는 거죠. 너무 낡아서 시동조차 안 걸리게 되면은 몇 억을 들여서 엔진을 교체하고 그럴 생각하지 말고 나중에 좀 쉰다는 거는 이제 육신을 벗어나서 나중에 새 몸을 받아서 다시 말해서 새 정차를 받아서 갈아타는 게 순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인공심장이 기사가 난 적이 있는데 몇 억씩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 재산 다 털어서 심장 갈아 낀 다음에는 오히려 먹을 게 없어지는 그런 상황도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런 모습, 그 자동차와 운전기사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자연스럽게 생각을 끌어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말기암 환자에서의 그 심장 박동이 멎었을 때 심폐소생술을 한다는 거 오히려 편안한 죽음을 방해하는 거다. 이게 트랙을 수십 바퀴 돌아서 쓰러지기 직전에 경주마를 채찍으로 치면 이렇게 좀 달려가긴 하겠지만 만약에 심장이 이럴 거다 이렇게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심폐소생술에 이 사람을 살릴 확률이 얼마 되느냐. 이 대학병원 같은 3차 병원에서는 10명 중에 1명 미만입니다. 어느 병원 통계를 보면은 한 달에 20건 정도 또 한 건당 30분 내외가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워낙 만성 질환이나 말기암, 심한 감염증을 오래 앓고 있다가 심장이 멎기 때문에 그런 경우 해봐야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갑자기 물에 빠졌다든가 건강한 사람이 폐렴에 걸려서 숨을 못 쉰다 이런 경우하고는 상황이 다르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발효된 연명의료 결정법은 짧게는 웰다잉법이라도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한 자기 의사를 표명해내는 걸 얘기를 합니다. 심폐소생술, 아래에 있는 인공호흡기, 또 혈액수석, 인공화학요법에 대한 자기 의사를 밝혀놓는 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도 오래전에 써놨지만은 2018년에 새로 법이 발효됐기 때문에 그걸 맞추기 위해서 제가 근무하던 서울대학병원에 예약을 하고 예정된 날 갔습니다. 뭐 따로 비용이 드는 것도 없고 신분증만 갖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30분 정도 예약을 해놨는데 저는 아는 내용에서 10분 만에 끝났는데 그 부부인 경우에는 같이 가시면 좋겠죠. 시간이 절약되고 다른 사람이 또 더 예약을 받아서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부부의 경우에는 재미있는 게 부부도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설명은 같이 받게 하지만 작성하고 서로 떨어져서 하게 합니다. 부부 중 한쪽은 나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끝까지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 서로 떨어져서 작성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1시간 뒤에 이런 문자가 왔는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시스템에 등록이 됐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거는 국립연명의료관리 시스템에 이거가 여기에 등록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이걸 했지만은 지금 살고 있는 제주도에서 제가 말기암 환자가 돼서 임종이 임박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거기에 있는 의료진이나 저를 돌보고 있는 그 의료진이 이걸 찾아보고 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죠. 또 1년 뒤에 저는 이런 플라스틱 카드로 된 등록증을 받았는데 요즘에는 아마 빨리빨리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당시에 30대 중반의 제 큰딸이 이걸 작성했다는 인증샷을 보내줘서 제가 칭찬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연합뉴스에 났던 기사입니다. 당시 어떤 뉴질랜드 할머니가 쓰러져도 날 살리지 마라 하고 가슴에 문신을 새겼다는 기사였는데 아무리 저런 거 해놔도 쓰러져서 병원에 가면 의료진이 막 심폐소생술 할 거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문신을 새겼다는 기사하고 얼굴 땅에 박고 쓰러졌을 때 대비해서는 들춰보라는 문신을 또 새겼다는 그 기사. 이게 실제 모습입니다. DNI라고 약자를 해도 될 텐데 약자 못 읽는 구급대원이 있을까 봐 누나 리서시테이트라고 다 풀어서 문신을 새겼고 오른쪽 어깨에다가 뒤집어 보라는 문신 새긴 할머니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실제 사례인데요. 이거는 20년쯤 된 사례입니다. 60대 남자분인데
발인 끝나고 그 버스에 탔더니 5분 있다가 경계 음악 소리가 흘러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문객들은 기사가 뭘 버튼을 잘못 눌렀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앞에 있는 모니터에 고인이 나와서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궂은 날씨에 와주신 주문객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를 한 거죠. 궂은 날씨였는데 어떻게 맞췄을까요? 미리 다 찍어놓은 거죠. 궂은 날씨, 화창한 날씨,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비디오를 찍어놨다가 궂은 날씨가 맞춰서 틀은 겁니다. 그래서 15분에 걸쳐서 자기의 출생, 이남이녀의 몇 번째로 태어나서 생전 인상 깊었던 경험, 주위 사람에게 받은 좋은 영향, 도와준 분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하면서 자기는 비록 먼저 가지만 하고 감사 인사를 끝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방영되고 나서는 아주 밝아진 부증이 내에서 나머지 절차들 치를 수 있었다. 참석한 분으로부터 제가 전해들은 우리나라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죽음을 인지하는 4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게 그 임종이 임박한 환자가 죽음을 받아들인 가족과의 소통 문제죠. 의사소통 부재한 경우는 이게 3가지가 있습니다. 폐쇄형이라고 하는 거는 얘기를 서로 안 하는 겁니다. 얘기를 안 해줘서 환자가 알 수가 없어요. 또 거짓말하기도 하니까 수술도 잘 됐다고 환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임종을 맞는 게 폐쇄형이 돼 있고 의심형은 환자가 이게 뭔가 좀 수상하다 의심은 들지만은 의심만 가진 채 임종을 맞는 게 의심형이 돼 있고 상호 기만형은 다 알아요. 환자도 내가 말기암이고 얼마 안 나왔다. 가족들도 다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절 얘기 안 합니다. 딴 얘기만 하다가 세상 떠나는 게 상호 기만형이 돼 있고 개방형이 바로 다 알고 숨기지 않고 다 얘기를 하는 게 개방형이 되겠어. 어느 쪽이 바람직한 거에 대해서는 구태여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는 것이겠죠. 자, 이거는 그 모든 죽음을 재난이라고 보는 건 적합하지 않겠지만은 재난에 대한 통보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902년에 서인도에 이 펠레라는 화산이 폭발이 임박했을 때 관리들이 주민들에게 일체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3가지였는데 뭐냐면 우선 화산 규모가 얼마나 될지 모른다. 두 번째는 괜히 알렸다가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공포감을 조성할 필요는 없겠다. 무엇보다도 이제 지방자치 선거일이 임박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괜히 이거 알렸다가 그 투표 다 떨어질지 모른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알리지 않았다는 건데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 하면은 화산 폭발하면서 주민 3만 명이 다 불에 타 숨집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이제 그 80년 뒤에 그 헬렌 섬이라는 여기서 또 화산이 폭발했는데 뭐 지금도 요즘도 화산 폭발은 계속 일어나고 있죠. 이때 화산 폭발 규모는 훨씬 더 컸다고 그래요. 이게 1902년에 일어났던 이 화산보다. 그러나 이때는 미리미리 알리고 조치를 해서 이때는 그래도 사망자가 나긴 했는데 60명의 사망자만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알리고 통보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환자한테 그 말기암이라는 걸 알리지 않고 감추고 숨기고 하는 게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오늘 이 강연 장소 온 게 제가 2번째인데 처음에 올 때하고 크게 달랐습니다. 처음에 올 때는 처음 가보는 데고 어딘지 몰라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 아내가 그냥 택시 타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김포공항에서 택시를 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 하면은 택시 기사분이 우선 지리를 몰라요. 잘 모르고 내비도 잘 조작을 할지 모르고 거기다가 그 출근 시간하고 겹쳐서 차량 정체가 되니까 이 택시 안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착은 했지만은 등에 식은땀 흐르고 땀 범벅에다가 돈도 많이 들고 마음 졸이면서 이제 도착을 한 게 지난번 강의 장소에 왔을 때의 경험인데 오늘은 좀 달랐습니다. 이거 준비 안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알고 제가 준비를 해서 미리미리 이제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정답이다 해서 김포항 내려서 몇 호선을 타고 어디서 갈아타고 또 차를 탈 때는 2-3 칸을 타야 환승역이 제일 가깝다 이런 것도 다 확인을 하고 그래서 그 갈아탄 다음에 어디 역에서 내려서 몇 번 출구로 나와서 또 한 100m 정도 걸으면은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고 이런 걸 다 확인해서 왔더니 뭐 비용도 거의 들지 않고 또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땀 전혀 나지 않고 왔던 것이죠. 그래서 죽음에 대한 준비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뭐 닥치면 다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그 준비 안 할 때 제가 지난번에 왔던 강의장에 올 때의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죽어보지도 않은데 어떻게 알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마치 전가의 보도라고 해야죠. 마구 그걸 휘두르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났던 3.1 운동에 이 근처에 참여했던 분들이 있을까요? 또 나이 100살이 넘어서 다 돌아가셨거나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3.1 운동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쓰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 보면 오히려 아주 자세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 3.1 운동에 참가하지는 않았어도 오히려 참가했던 사람보다 더 당시 국제 정세가 어땠고 역사적 의의가 어떻고 이런 걸 다 꿰뚫고 있기 때문에 3.1 운동에 참여하지 않았어도 다 알고 있는 거죠. 또 에베레스트 산을 우리가 많이 언급하지만 사실 가본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산악 등반 전문가나 일부 매니아들만 가는 정도인데 우리가 거기 가보지 않았어도 에베레스트 산이 높이가 얼마나 되고 갈 게 주변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건 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죽음에 대해서도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죽어보지 않았어도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 처음 왔어도 지난번처럼 다 조사해 보면 다 나오죠. 얼마 전에 그 코미디 프로 중에 하나가 조사하면 다 나와라는 프로가 아마 있었던 기억이 날 겁니다. 조사해 보면 안 나오는 게 없어요. 다 나옵니다. 죽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한 4, 50년 전, 예를 들어서 100년 전만 해도 별로 알려진 게 없고,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죽음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중요한 영적인 현상, 근사체험이나 삶의 종말점 이런 것도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다 전 세계적으로 수천 건 이상 자료가 축적이 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는 본인이 조금만 노력을 하면은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의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도 닥치면 다 되지 뭐 이런 게 절대 아니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준비를.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시험에 대한 비유를 해보면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 가족 구성원 중에 누가 죽음이 임박했는데 어떤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방법이 없죠.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내일이 중간 학년만 시험인데 중간고사나 공부 그동안 하나도 안 했는데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물어보면 어떻게 좋은 점수를 받겠어요?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그러나 하나도 안 한 것보단 그래도 좀 할 수 있는 게 그런 요약된 거 이런 거를 보는 방법인데 그건 아마 강의 끝날 때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든지 준비를 해야 된다. 죽음 문제가 그 대표적인 거고 죽음 문제도 우리가 누구나 겪는 아주 인생의 일대의 가장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는 거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 또 많은 준비를 하면은 오늘 제가 이 강의 장소에 처음이랑 다르게 많은 준비를 하고 보니까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온 것처럼 그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를 다시 그 길 찾는 거에 비유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예정된 4번의 강의 중에서 오늘 이번 시간이 3번째 강의고 이제 좋은 죽음과 아름다운 마무리에 2번의 강의 중 첫 번째가 되겠는데 이 강의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강연을 해주신 교수님께 또 감사의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강의 중에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죽기 직전, 임종 때 남긴 말, 이 두 분이 굉장히 다른 것을 비교하다 보니까 이렇게 임종 때 삶의 태도에 대해서 다른 것이 드러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또 교수님께서는 혹시 임종 때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신지. 네, 그거.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건 아마 제 이런 경험을 하나 소개해드리면 제가 아마 2017년도에 어떤 강의를 하러 갔을 때 강의를 주최한 주최 측에서 이제 저를 비롯해서 청중 모두에게 각자 묘비명을 한번 써보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제가 묘비명을 쓴 적이 있는데 그때 묘비명을 소개해드리면 저는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무제한 여권을 가진 시간 여행자다. 힘들기도 했지만
즐거움과 보람이 함께했던 지구별에서의 인생학교 수업을 끝마치고 이제 본향으로 복귀합니다. 그게 제가 썼던 이제 묘비명인데 저는 워낙 바다에 뿌릴 거기 때문에 해양장 예정이기 때문에 묘비는 없겠지만 묘비를 아마 쓴다면 아마 그렇게 쓸 거고 그게 아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임종 때 남긴 말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군요. 교수님 강연을 듣다 네. 보니까 이제 삶에서 모두가 죽음을 좀 준비하는 시간도 필요한 것 같고 죽음에 대한 인식도 조금씩 변해갈 것 네, 같다는 네. 생각도 듭니다. 교수님께서는 죽음을 어떻게 바라봤으면 하는지 그런 의견이 있으신가요? 죽음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이 꼭 그냥 얼핏 생각하면 괴롭죠. 죽어가는 사람이 고통스럽기도 하고 네. 괴롭고 끔찍하고 그렇게 볼 수가 있지만 오늘 아마 강의를 또 들어보신 걸 종합하게 되면은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일부이고 네. 또 마지막 성장의 기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장을 해나갈 수 있는 그리고 또 뭐 첫 번째 강의 때부터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죽음은 소멸이하는 게 아니고 옮겨갑니다. 즉 다른 차원의 이동이다라는 거를 늘 생각을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또 말씀드릴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죽는다. 메멘토 모리를 네. 하는 게 자주 상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 강연 네. 한 번 더 남아 있는데요. 다음 주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다음 건가요? 주는 이제 오늘 강의와 연결되는 부분으로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그런 내용들이 나오겠습니다. 아마 2010년도에 가능했던 한국인의 웰다잉 가이드라인이라는 책에 그런 항목별로 나와 있는데 그 책은 사실은 10여 년 전에 낼 때만 해도 워낙은 계획은 상당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망의 원인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사고로 인한 죽음 또 자살로 인한 죽음마다 죽음에 따라서 다 그런 책을 낼 계획이었지만은 워낙 책이 팔리질 않아서 네. 그런 계획이 이제 무산되고 말았죠.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사별한 유가족들이 안타까운 내용들이 궁금해하는 게 그 책에 다 있는데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지 보지를 않는 거죠. 그러나 그 책이 아니더라도 요즘엔 또 여러 다른 경로를 통해서 네. 유튜브나 뭐 이런 통로를 통해서 얼마든지 또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 강의도 많이 기대하면서 오늘 지혜 다락방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